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눈빛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해 보였는지 저는 정말 믿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지은이가 간병사 일을 했어서 어르신 모시는 걸 잘해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을 해약해서 그들의 전세금을 도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민호와 지은이 명의로 넘겨줬고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지은이가 매일 제 방으로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같이 장을 보러 가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해주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주말마다 와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제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은이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돈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용돈이나 병원비 낼 때 써야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은행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몇 달 지나니까 제가 필요한 걸 사려고 할 때마다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건 굳이 사지 마세요. 아껴 써야죠. 어머니,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가세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점점 제가 원하는 걸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민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더 드물게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지은이가 잘 돌봐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가 힘들어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지은이가 계속 밀어대는 거예요. 어머니, 감기 정도는 집에서 푹 쉬시면 나아요.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죠. 하지만 저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 의료보험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보험료를 몇 개월째 안 내셔서 정지됐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내 의료보험이 왜 정지됐다고 그러지? 그때 지은이의 표정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순간 당황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게 어머니, 실수로 깜빡했어요. 바로 처리할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제 명의로 된 적금이 갑자기 해지됐다든지, 지은아, 내 적금이 왜 해지됐지? 어머니, 이자가 너무 낮아서 더 좋은 상품으로 옮겼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더 좋은 상품이 뭔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은이 몰래 은행에 가봤어요. 제 본인 확인증을 들고 말이죠. 은행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계좌에 남은 돈이 50만 원밖에 없네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2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 계좌 내역을 보시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큰 금액들이 인출되고 있어요. 모두 며느리분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됐네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진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를 추궁했어요. 지은아,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은행에서 확인해 봤는데 내 계좌로 다 간 거 맞지? 그때 지은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생활비 달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2억 원을 생활비로 달라고 했다고 그래?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씀 계속 하시고, 치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큰 돈을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다면서요? 민호도 지은이 편이었어요. 엄마,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지은이가 걱정된다고 하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지은이는 제가 뭘 해도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어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라고 하고 제가 약을 찾으면 어머니 벌써 드셨어요. 라고 하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낯선 사람들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이 집을 매매 계약하러 왔어요. 매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제 집인데. 그때 지은이가 나타나서 저를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기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기증한다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호까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말로 제 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걸 사인했다고 그래? 엄마, 작년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집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제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와 전화했는지 모든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일들만 기억이 안 날까요? 집이 팔린 다음 날 지은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평생 돌봐준다고 했잖아.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요양원 팜플렛을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줘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지은아, 제발 나를 여기서 내보내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한테 피해를 끼쳤니? 하지만 지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는 어머니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요양원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제 평생 모은 돈도 다 빼앗기고 이런 좁은 방 하나에 갇혀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순자 씨, 그런데 순자 씨 며느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요양원에 면회 오는 가족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걱정해서 자주 오는데 순자 씨 며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았어요. 지은이는 제가 요양원에 온 후로 단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순자 씨,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자 씨는 멀쩡하잖아요. 그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과 화투도 치고 책도 읽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치매에 걸렸다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때부터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해서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 여기 보시면 치매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작년 11월에 치매 진단? 내가 언제 받았다고요? 기록을 보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병원에서 제가 가본 적 없는 날짜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직접 전화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네, 박순자님. 어라?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진료 기록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보호자분이 대신 와서 진단서를 받아가셨네요. 보호자가요? 누가요? 며느리분이신 김지은 씨요.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대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저 몰래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박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박 선생님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에 대해 잘 아셨거든요. 순자 씨,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이에요.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어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할머니, 치매는 물론이고 경도인지 장애도 전혀 없으세요.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아주 좋으신 편이에요. 그럼 이 진단서는 뭔가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가져간 치매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이 병원 의사 선생님과 제가 아는 사이인데 직접 전화해 볼게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치매 진단서는 가짜였어요. 지은이가 어디선가 위조해 온 거였거든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은이와 민호가 저를 속여서 제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요양원에 버린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어요.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박 선생님과 상의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죠.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변호사 선생님이 알려준 건 제가 직접 지은이와 민호의 범행을 녹음하거나 그들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제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고요. 먼저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죠. 지은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면회 좀 올 수 없을까? 어머니,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지은아, 엄마가 기억이 자꾸 흐릿해져.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그러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은아, 내 돈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너한테 맡겼는데.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요양원비로 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요양원비는 따로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순진한 척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집은?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팔겠다고 하셔서 팔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정말 왜 팔았지? 어머니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집이 필요 없다. 젊은 사람들이 쓰라고 팔아라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내 기억이 정말 안 좋아졌나 봐.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저는 요양원에서 몰래 나와서 지은이와 민호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제 돈으로 산 그 집 말이에요. 다행히 집 앞 카페에서 그들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것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여보, 할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어.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하더라.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 같아.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늙은이들은 이렇게 하면 쉽게 속는다고.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위조 서류 만든 거. 걱정 마.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없고 누가 믿어주겠어? 다들 치매 걸린 할머니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그래도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는데.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어차피 할머니 죽으면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가져온 것뿐이야. 그리고 요양원비도 안 내도 되니까 일석이조지. 맞아. 할머니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해.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당한 모든 고통을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이번엔 그들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자 지은이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보이세요. 요양원 의사는 별거 아니라고 해. 그런데 나, 혹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부터 지은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어떻게 정리됐는데? 어머니가 민호한테 다 물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유언장도 쓰셨잖아요. 유언장? 저는 유언장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지은아, 그 유언장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뭘 써놨는지 궁금해. 어머니, 지금은 민호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줘. 내 돈이 정말 다 어디 갔어? 2억 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러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생활비로 다 썼어요. 어머니가 드시는 약값, 병원비, 요양원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내가 모르게 했어? 왜 내 통장을 다 가져간 거야? 어머니가 주셨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정말 그랬나? 내 기억이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했으니까.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무슨 오해? 어머니가 침에 걸려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가져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이번에는 민호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요양원으로 한번 와줄 수 있을까? 엄마 바빠서요. 민호야, 엄마가 아픈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혹시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그제서야 민호가 요양원으로 왔어요. 저는 민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울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그래. 내가 헛소리 한다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민호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민호야, 그런데 엄마 돈이 어디 갔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엄마, 그 돈은 엄마 용도로 다 썼어요. 얼마나 썼는데 2억 원이 다 없어져? 민호가 잠깐 말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엄마가 지은이한테 주셨어요. 앞으로 돌봐달라고. 내가 언제?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 정도로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시고 정말 위험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내가 아픈 거구나. 민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민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래도 다행인 게 엄마 돈으로 우리가 집도 샀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거예요. 희생이라고요? 제가 언제 희생하겠다고 했나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원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민호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제 돈으로 집을 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모은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노인학대죄, 여러 가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제가 받았다는 치매 진단서를 조사해 봤는데 역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보니 제 돈이 지은이와 민호의 계좌로 무단 이체된 것도 확인됐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녹음한 그들의 대화였어요. 경찰이 지은이와 민호를 불러서 조사할 때 처음에는 발뺌을 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희는 할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지은이가 어차피 할머니 죽으면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가져온 것 뿐이야 라고 한 부분에서는 민호까지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지은이가 말을 못하자 민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민호도 결백하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집을 샀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지은이가 저 말고도 다른 노인분들을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인 전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지은 씨,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신고당한 적이 있죠? 그건 오해였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지은이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지은이와 민호는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요. 할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서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법정에서 저를 보며 울면서 사과했을 때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렇게 판결했어요. 지은이 사기죄, 문서 위조죄, 노인학대죄로 징역 5년, 민호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3년,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물론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지만 법원 명령으로 매매가 취소되면서 다시 제 것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통장에도 빼앗겼던 돈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거니까요. 민호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제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뭘 잘못 키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씩 깨달아갔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요. 요양원에서 만났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중에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순자 씨, 우리 며느리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요즘엔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나 봐요.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다른 피해자분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SNS에 올렸더니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치매 진단서를 위조당해서 재산을 빼앗겼어요. 저는 이분들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렸거든요. 변호사 선생님도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거죠. 제가 노인 권익 보호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도운 피해자분들이 하나둘씩 승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덕분에 제 재산을 되찾았어요. 순자 씨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서 이겼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민호가 출소한 후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교도소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할 때마다 죄송했어요. 민호야. 엄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남은 생은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민호야, 엄마를 다시 실망시키면 안 돼. 네, 엄마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민호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요. 지은이는 출소한 후 연락이 없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은이도 용서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있으면 제 마음만 아프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의 평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저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매주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법률 자문도 연결해드리고 때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 가족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소통이 중요해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씩은 속상하고 민호와 지은이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의 희망이 된 거죠.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먼저,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처럼 혼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뿌리이고 여러분이 있게 해준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편애 때문에 부모님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늙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며느리, 사위분들에게는 시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조금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노인분들에게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과 희망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싸우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씩 외롭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였다 하는 만족감을 느껴요. 어제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순자 씨, 제 아들이 제 집을 팔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분께 제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싸워봐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민호는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요? 엄마가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럴 때면 정말 복잡한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해요. 그 아이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돈 때문에 급했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아이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가 되면 저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혹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대화로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고 제가 도운 분들도 계신 거예요.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2세의 아니, 이제 75세가 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처럼 뜨겁게 뛰고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